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술상 강연의 좌장을 맡은 경북대학교 박명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학술 시상은 아마 내일 진행이 되겠지만 오늘 학술상을 받게 된 이병철 박사님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이력 사항이나 등을 받은 게 없고 지금 방금 받은 건 아래 한글이라서 제가 쿠폰에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아는 바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박사는 2001년에 석사 학위를 외계행성의 달에서의 Habitable Environment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한테서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 외계 행성 또 이런 헤비터빌리티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해서 아마 거의 독학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 보현선에 가서 이제 관측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외계 행성을 찾는 연구를 하셔서 2010년도에 박사 학위를 경북대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저하고 한인우 박사님의 지도로 받았고 그때 논문의 제목은 High Resolution Spectroscopic Study of Giants and Supergiants Using BOES가 논문의 제목입니다. 그걸로 아시다시피 김강민 박사님이 만드신 BOES를 활용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보현산에서 있으면서 관측을 많이 해서 우리 BOES를 실제로 외계행성을 찾는 그런 결과를 이어지게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앞서서 전투에 임한 그런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병철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Status of Exoplanet Study Using Radio Blast in Korea에 대해서 강연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네, 감사합니다. 전문연구원 이병철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주제는 시선 속도를 이용한 외계행성 탐색 연구 국내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 기호를 말씀을 드리면은, 태양계 행성입니다. 아시다시피 1995년도까지는 태양계 행성이 우리가 아는 모든 행성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도에 미셸 마이어와 디디에 코엘로 박사팀이 5.18 화사의 주위에서의 첫 번째 외계행성을 발견하게 되는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외계행성이 무엇이냐면은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요거 빼고 태양계 밖에서 별 주위를 돌거나 혹은 돌아다니는 적당한 질량체의 모든 전체를 그냥 포괄적으로 외계행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외계행성을 연구하게 되느냐? 천문학에는 크게 큰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의 끝은 어디입니까? 두 번째는 우주에는 우리만 존재하는가? 즉, 두 번째 질문을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계행성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의 외계행성 탐색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 국내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충북대 한정호 박사님과 천문연 KMT-NEC 주축으로 되는 한 20명 정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시 중력 렌저 방법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3명 정도의 전문가로 구성이 된 천문연 KXO 팀이 주축이 되는 시선 속도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은 관측적인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겠는데, 우선 미시 중력렌저 방법은 멀고 어두운 천체에 대한
그 행성 탐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연속 관측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벤트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신속도에 의한 방법인데 연속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과 행성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반면에 별과 행성의 궤도 경사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행성의 질량 추정은 힘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두 번째 방법인 외계 행성의 신속도에 의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신속도 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그 보현산, 고분산 분광기를 제가 언급을 해야 되는데 BOES는 그 천문년 김강민 박사님 주도하에서 2003년도 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건접 그 상승 연구라든지 그 사이스몰로지 그리고 태양계 내의 행성과 위성에 대한 연구, 인터스텔라 미디엄 그리고 외계행 탐색 연구가 주 연구 재료가 되었습니다. BOES는 여기 세 가지 큰 장점이 있는데 제가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2m급 망원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고분산이다. 두 번째는 미터급 정밀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번의 노출로 폭넓은 파장대의 스펙트럼 획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장점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아마 밝은 별 주위에서의 외계행성 탐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외계행성과 그와 관련된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계행성 그 탐색을 위해서 당시에 그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기 개발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측과 분석. 이 당시에 굉장히 분업화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죠. 곧 뭔가 트일 것 같은. 그런데 자, 이것은 2003년도 BOS 프로포절이 접수가 되고 첫 번째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관측은 당시 충북대에 계셨던 그 형식 박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가 외계행성 90개 정도가 발견된 시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외계행성 탐색 그 스케줄이 발표가 됐습니다. 당시 한인우 부장님께서 주축이 되셔가지고 K형 거성과 AP 항성의 그 외계행성과 진동 성진 연구라는 제목으로 K형 거성 한 50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관측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가 외계행성이 한 120개 정도 발견됐을 텐데 아시아에서는 아직까지 그 발견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그 일본에서 사토라는 젊은 친구가 오카야마 천문대 그 1.88m 망원경을 사용을 해서 첫 번째 외계행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측 로그북인데 2003년도 5월 달입니다. 제가 이 로그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우연찮게도 저희들이 첫 번째 그 테스트 타겟으로 사용했던 감마 1 레오라는 이 타겟이 이후에
BO에서 첫 외계행성 발견이 되는 겁니다. 뭐 굉장히 우연찮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관측 경험도 없었고, 그 관측이나 외계행성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었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분석 그 능력도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밀 신속도 측정을 위해서 사용된 요드통 분석 코드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혜성처럼 그 세 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발음이 힘들어서 그냥 데이비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우크라이나에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가지누르 갈라주트 박사, 러시아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4년도 도착하신 게나디 발야딘 박사. 이 세 분이 이제 국내에 도착해서 함께 일함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이 이제 하나 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방금 그 정밀신속도 요도통이라는 것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정밀신속도 측정을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사용이 됐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970년대 초까지는 그 텔루리 라인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대기선이라는 게 그 기상 상태에 따라 굉장히 변동이 심하고, 그리고 그 측정 경로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많이 큰 그 활용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에 HF, 일명 그 에칭가스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되었는데, 이것은 20m 정도까지 정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활성화 온도가 한 100도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90년대가 되면서 그 요도통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3m 정도의 정밀도가 가능해졌고, 에칭가스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활성화 온도도 60도로 낮고, 다 좋은데, 이 요도통이 그 흡수선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흡수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실제 별빛과 섞여가지고 굉장히 그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자, 좌측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별 초점면과 이 디텍터 사이에 이렇게 요도통을 이렇게 배열을 시킵니다. 그러면 별빛이 요도통을 통과해서 디텍터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원리죠. 자, 우측 그림 제일 위에 걸 보시면은 이것이 그 요도 라인입니다. 굉장히 라인이 많습니다. 분자 흡수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밑에 거는 이제 실제 별의 스펙트럼이 되겠고요. 자, 결국은 두 요드 라인과 별빛이 컨볼루션이 돼가지고 세 번째처럼 이렇게 우리 실제 관측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거 식으로 표현하면 좌측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컨볼루션 된 이런 그 라인을 디컨볼루션 시키기, 즉 그 수직화 모형화 시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실제로 그 일본의 사토 같은 친구는 이것을 그 코드를 작성을 하고 실제로 그 응용하는데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한인호 박사님께서는 한 1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걸 구현하는데.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그 요도통을 이용한 관측 자료를 저희가 개발하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자료치를 했느냐 하면은, 자, 이분은 제가 잠깐 언급해드린 데이비드고, 자, 이분은 저기 독일의 TLS 첨대에 계신 아티 하치스 박사님입니다. 자, 이때까지 그 요도통 분석 그 코드를 보유한 팀은 세계에서 세 팀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미국에 있는
마시앤 버틀러 팀이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일본의 사토 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의 그 아티아티스트 팀이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행스러운 게 그 데이비드가 마당발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하고 이 아티가 굉장히 친분이 돈독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했느냐, 일단 1차원 처리된 자료를 세종대에 계신 데이비드한테 보냅니다. 그럼 데이비드는 그 자료를 독일로 아티한테 보내고 아티는 다시 데이비드한테 보냅니다. 데이비드가 다시 한번 훑어본 다음에 저한테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 참고로 한 장의 스펙트럼을 처리하는데 그 당시에는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이 그림은 자, 폴룩스인데 2003년도부터 2006년도 중반까지 관측한 신속도 그래프입니다. 자, 육안으로 보시면은 두 개의 페이지가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는 게 뭔가 있을 것 같은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직까지 저희는 그 해석할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같은 해 폴룩스 주에서의 외계행성 발견이라는 논문이 미국과 유럽에서 이렇게 동시에 출판이 됩니다. 좀 제가 지금 생각해도 조금 섭섭한 점은 당시 저희를 도와줬던 이분 아티가 우군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출판을 해버리더라고요. 여하튼 저기 2007년도 드디어 BOS 데이터를 이용한 정밀 신속도 추정 프로그램 RBI 툴이 개발 완료가 되면서 이제는 관측과 동시에 자료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완벽한 팀이 당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근황을 소개해 드리면은 이게 한 16년 전 사진입니다. 자, 좌측에 계신 분이 게나디 발야빈 박사로 그 천문연구원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셨고, 이후에 러시아로 돌아가셔가지고, 현재 러시아 국립천문대 그 대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한윤우 박사님께서는 작년에 정년 퇴임하셨고요. 그리고 가진으로 갈라준 박사는 그 천문연구원과 서울대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칠레 카톨리카 대학교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로 본국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SAO 러시아 국립천문대에서 근무 중이십니다. 그리고 김강민 선생님께서는 천문연에서 근무 중에 계십니다. 데이비드는 제가 계속 연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도 연락이 왔고, 현재 하여튼 세 번째 보니까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러시아 분들은 현재 그 연락을 텔레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락 방도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로는. 자, 2010년도 첫 번째 외계행성 발견입니다. 자, 이 타겟은 감마 원레어로 2003년도부터 7년 동안 관측을 해가지고 분석한 결과, 한 목성 질량의 9배 정도의 외계행성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외계행성이 400개 정도가 발견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외계행성 관측 프로그램은 아래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 기기로는 BOS를 사용을 했지만
특별한 타깃은 가끔씩 그 LCO 망원경이라든지 오카야마 천문대 망원경, 그리고 윈난 천문대 망원경, 뭐 픽터스쿨, 수바루 등도 가끔씩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그 G-자이언트 프로그램은 한 190개 정도가 되는데 2005년도 오카야마 천문대와 동시에 시작을 했고 2015년도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센스 프로그램은 좀 이따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토탈 한 700개의 타겟을 선정을 해서 현재까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측 초기 1990년대에 세계 대부분의 천문대에서는 그 외계행성 탐색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그 초창기에는 그나마 좀 안정적인 그 맨시코스타의 G형, K형 타입의 별을 주 관측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상 관측에서 좀 이제 타겟이 없어지니까 점차 이제 자이언트 거성으로 옮기게 되고 현재는 그 AM 드워프 쪽으로 많이 관측 대상이 이동된 상태입니다. 자, 이런 그 프로그램들의 그 관측은 대부분이 다 특별한 그 스펙트럴 타입이나 루미스 타입을 목표로 관측을 했기 때문에 관측을 했고 전천을 대상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편견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이 데피니션 영역에서는 뭐랄까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자,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를 보시면 이렇게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관측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되죠. 자, 이것은 적유와 그 별의 반경을 저기 반경이고 요거는 이제 발견된 행성의 그 위치와 개수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자, 위치를 보시면은 높은 저기 영역에서는 행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 자, 2010년도까지 방금 말씀드린 그 영역은 총 면적이 한 6% 정도에 해당했는데 발견된 행성은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영역은 그 사각지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주곡성 주위에서의 외계행성 탐색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영역입니다. 자, 세 가지 큰 기준을 두고 타겟을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기가 70도 이상의 영역, 그리고 두 번째는 등급이 5등급에서 7.5등급 사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지수는 0.6에서 1.6 사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토탈 2010년도 초기에는 200개의 타겟을 선정을 했고 이후에 2018년도 200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 400개를 지금까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세 가지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영역은 2010년도까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타겟이 주곡성에 몰려있기 때문에 망원경 이동 시간이 굉장히 절약된다는 겁니다. 한 30초 이내로 절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중 어느 때나 관측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신속도 표준성인 타우셋이라는 별입니다. 자, 20년 정도 관측을 한 결과 정밀도가 한 7.5m로 이렇게 안정성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목성에 의한 태양의
시선 속도가 한 10m 정도 된다고 보면은, 목성급 이상의 행성 탐색은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타우세티는 사실 시선속도 표준성으로 쓰고 있지만, 더 정밀한 관측기로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 타우세티도 한 5개 행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선별한 대부분의 별은 거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 계열성과는 달리 저희들이 획득한 시선 속도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뒤섞여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행성에 의한 영향이 있겠고, 그리고 체층 활동에 의한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펄세이션에 대한 영향이 있겠고, 마지막으로 항성 표면의 스팟에 의한 영향이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진짜 신속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자,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층 활동에 의한 영향입니다. 자, 왼쪽 그림을 체층 활동에 의한 영향인데,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라인은 칼슘 2HNK 영역인데, 자, 좌측 그림을 보시면은 이 별은 로코로나 보레알리스로 저희 외계행성 탐색 연구 대상인 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칼슘 HN 영역을 수십 장의 그림을 겹쳐서 보여드리는 에미션 영역을 보시면, 콰 영역을 보시면은 그게 굉장히 안정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측 그림처럼 이렇게 표쪽에 솟았죠. 이런 경우는 체층의 활동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은 체층 활동 지표로 사용되는 영역이 H라인 영역도 포함이 되는데, 좌측 라인은 H 베타가 되겠고 우측은 H 알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라인의 등가폭이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을 육안으로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파워 스펙트럼으로 그려서 주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저 위에 그림이 H 베타가 되어 있고 H 알파가 됩니다. 두 개의 주기가 일치합니다. 자, 밑에 그림은 이 별에 대한 시선 속도 결과인데, 시선 속도 결과 두 개의 유효한 주기가 두 개가 보입니다. 비교해 보시면은 이렇게 H라인의 체층 변동과 두 번째 시속도 주기가 일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주기가 체층 활동에 의한 영향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표는 발색다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별 표면에 자, 여기서 애니메이션인데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별 표면에 스팟이 있을 경우 별이 회전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스펙트럼 선이 비대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비대칭이 결국에는 시선 속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거해야 될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몇 가지 재밌는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2년도 발표한 인스테빌리티 스트립 주위에서의 외계행성 탐색이 되겠습니다. 이 별은 알파 페르세인데 현재 위치가 보시는 것처럼 그 인스테빌리티 스트립의 좌측 경계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한 8배 질량이 되고 슈퍼자이언트에 해당이 되는 굉장히 특별한 별입니다. 이때까지 이 영역에서 발견된 외행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없고요. 당시 저희들이 발견한 주기는 127일인데 논문 작성 과정에서 저자들 간에 좀 의견 충돌이 많았습니다. 데이비드 같은 경우는 맥동 현상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한인우 박사님께서는 아니다, 채점 활동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고, 아마도 그때 박명국 교수님께서, 물론 저도 그렇고 행성 같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줘서 결국은 어떻게 논문 제목을 만들었느냐 하면은 로테이션, 펄세이션, 행성, 뭘까, 이렇게 제목을 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아직 제대로 규명을 못했기 때문에 행성 등록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은 외계 행성의 후보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스팟일 경우에는 궤도 경사각이 한 90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국제 공동 연구로 관측된 연구 논문인데, 1980년대 초에 CFHT에서 처음 관측을 시작을 했고 35년 동안 관측 자료를 모아서 발견한 사례입니다. 알데바란에도 외계행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추가 관측하고 재분석해서 행성을 발견한 사례인데, 2013년도 이 타겟을 보시면은 주기가 굉장히 깔끔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파르코스 측광 데이터를 분석했더니만 주기와 히파르코스 관측 주기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행성으로는 의심이 간다. 더군다나 웨이블리 테스트를 해봤더니만 앰플리투드가 이렇게 하강하는 형성이 보입니다. 행성이라면 이렇게 나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것이 행성이 아니고 무슨 맥송 형성에 의한 영향일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관측이 이제 더해지고 추가로 분석을 했더니만 새로운 주기가 나타났고 결과는 행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것은 2015년도 발표한 8UMIP라는 별입니다. 행성입니다. 2019년도 IAU에서 외계행성 이름 짓기에서 국내 대표로 선정이 되었고 한라와 백두도 명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 별이 재밌는 것은 미국의 모팀에 의해서 추가 관측이 되었고 분석 결과 네이처 논문에 실렸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자, 지금은 이 별의 현재 위치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이런 뭐지? 좌측은 모성의 반경을 나타냅니다. 현재 이 별은 그 0.05 AU만큼 팽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 이 그림을 보시오. 선은 뭐냐면은 이 별에서 행성의 거리를 그 별의 반경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자, 이 별은 RGB로 이렇게 진화를 하다가 이 시점 0.5, 0.7 태양 반경 정도로 커졌다가 현재 0.05 EU 정도의 반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이 별은 이 행성을 잡아먹어야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인데, 자, 이것은 그 여러 가지 그 저자들이 그 원인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BBC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그림입니다. 원래는 위에처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바이너리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별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그 해석을 했습니다. 자, 결과는 지난 20년 동안 한 700개의 타겟을 관측을 해가지고 한 24편의 외계행성 논문에서 42개의 외계행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도표로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자, 향후 계획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그림은 2019년도 발표한 논문인데, 자, 보시면은 2003년도부터 10년도까지 굉장히 그 시즌 그래프가 잘 들어맞서 페이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17년도까지 데이터를 분석했더니만 이렇게 페이지가 깨졌습니다. 외계행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거성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현재 연구 중인 논문인데 AGB 별 주위에서의 외계행성 발견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AGB 별을 좀 과장해서 그렸습니다. 두 개의 행성을 찾았고, 안에 요게 한 9조배안 정도 되고, 뒤에 게 한 50조배안 정도 됩니다. 안정성 테스트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나왔고, 현재 그 행성의 질량과 그 모성의 반경을 이렇게 도표한 것입니다. 현재 이 두 행성의 위치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전까지는 90 그 솔라 레디어스가 가장 큰 모성이었는데 이만큼 더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행성이라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도 방법은 궤도 경사각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가야 자료와 히파르코스 자료를 가지고 그 시뮬레이션을 했더니만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궤도 경사각이 한 20도 정도 알려졌고, 결과 요 바깥에 있던 행성은 별로 사라지고 안에 있는 요 행성은 계산 결과 실제 질량이 한 25 목총 질량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조금 과장되게 이 별과 행성의 위치를 제가 그린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이 별의 반경이 0.6 AU인데 표면에서 0.3 AU에서 이 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행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주 계열성 같으면 가능한데 그 거성일 경우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자,
결론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POS를 이용한 그 외계행성 탐색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행성이 한 5,700개 정도 되는데 POS를 이용했더니 태양보다 반경이 한 50배 이상이 되는 별에서는 지금까지 12개 정도의 행성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개를 POS로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계행성과 그 항성의 운명을 그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연구의 주제의 모티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외계행성 연구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세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첫 단계는 1세대는 지금까지 지루하게 말씀드린 외계행성 탐색 연구가 되겠고, 2세대는 이제 한국이 막 그런 말을 띄기 시작한 외계행성 대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생명체 탐색 연구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제가 천문학을 시작하고 좀 운이 좀 좋았던 편인데, 제가 대학원 입학할 당시에 미셸 마유로와 디디에 쿠엘로 박사 팀이 1995년도에 첫 외계행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국내에서는 외계행성에 대한 연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교수님을 찾아뵈었고, 앞서 박명국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딱 한 분만이 저한테 기회를 주셨습니다. 박명국 교수님이죠. 말씀하시기로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7년이 흘렀고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2세대, 3세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가보지 않은 길이었지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동료가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쿠엘로즈 박사가 발견한 첫 번째 행성 이후로 27년 동안 한 6,000개 정도의 행성이 발견됐습니다. 앞으로 수만 개가 더 발견이 되겠죠. 제가 하나의 더 바람이 있다면은 다음과 같은 이런 좋은 말이 좀 회자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들어서 급한 질문 한두 개만 있으면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에이즈리스타에서도 외계행성 발견된 것은 또 그걸 주제로 해서 새로운 테마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그 엠스타도 DOES로도 했고 그 관련해서 제가 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엠스타라든가 그런 걸 어떻게 그 소수를 선정했는지 그 기준에 해당되고요. 특히 이제 엠스타 같으면은 대기나 웹비칭 또 퍼센션이 있어가지고 대상 소수를 선정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그런 엠스타 쪽에서 외계행성이 발견된 게 몇 개나 되는지 하는 겁니다. 저기 첫 번째 질문하신 게 M스타라는 게 M 도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M 자이언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HB의 전형적인 처음에 굳이 제가 M 자이언트를 선택한 건 아니고요. 밝은 별을 찾다가 그리고
논문을 읽다 보면은 그 시선 속도에 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바이너리 같은 경우. 그런 경우 그냥 논문에서 보면은 좀 변동성이 있다 싶은 건 제가 그걸 그냥 가져왔습니다. 가져와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타깃이 한 20개 정도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엠스타 몇 개에서나 외계 행성이 발견됐는지 구체적으로. 그 엠스타는 제일 처음에 발견한 것은 제가 뷰어시를 이용해서 발견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엠스타에서 발견된 외계행성 거성에서 발견된 경우는 한 30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기 그 다른 그 M 도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른 연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우깅이 작아서 밝은 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제가 두 번째 질문 잘 이해 못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 M 자이언트에서요. 네. 그런 외계 행성이 지금까지 우연선으로 발견된 거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몇 개 천체에서나 그게 발견이 됐는지 하는 질문. 그게 제가 한 30개밖에 안 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럼 시간이